안녕하세요. 저는 위아래도 모르고 까부는 동서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실천한 4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면서 겪었던 몇 가지 경악할 만한 사건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세상에 무슨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 순탄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원인은 바로 바람기 많은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늘 여자 문제로 집안을 시끄럽게 했고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거로 모자라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려오기도 했다니까요. 어머니와 저 동생들이 외가에 다녀오던 날 예상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웬 여자와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님 그 와중에도 우선 저희부터 방으로 대피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밖으로 도는 것도 모자라 집에 여자까지 데려와? 당신이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갈라서자니까. 이렇게 계속 사는 거 피자 소라대 좋을 거 없잖아. 안 돼. 이혼은 안 돼. 난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못 지워.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내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울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싫고 아버지와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어머니도 미웠어요. 부모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대화를 엿듣던 저는 참지 못하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엄마 울리는 거예요? 아빠 부인은 엄마인데 왜 맨날 다른 아줌마들이랑 만나냐고요? 너 이 자식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여기 너희 작은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분이니까 다시 정중하게 인사해봐. 아버지와 가까이 서니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데려온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 얘 당첨것 좀 봐. 얘가 큰딸이구나? 9살밖에 안 되게 말도 잘하네. 근데 너 아줌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나중에 후회한다 너. 당신 지금 누구한테 협박하는 거야? 감히 내 딸한테 그딴 말을 해?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애들 건드리는 거 못 참아. 어머머 무서워라. 그 모녀가 아주 사람 잡아먹겠네.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아줌마 가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저는 술 취한 아버지와 그 상간녀의 등을 떠밀었어. 제가 악을 쓰고 떠미니까 둘도 연신 어머 하며 밖으로 떠밀리더라고요. 시시덕거리며 둘이 사라지자 그제 어머니도 저도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이후로도 아버지의 바람긴 잠잠히 쉬지 않았어요. 언젠간 아버지 없는 낮에 상간녀가 혼자 찾아와 어머니와 독대한 적도 있었죠. 어머니 그 여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비셨어요. 난 이 가정 지켜야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는 서름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헤어져 줘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아가씨는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왜 유부남을 만나서 신세를 망치려고 해요. 아줌마, 그땐 당장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 이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요? 아줌마가 이렇게 질리게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뜬 거지.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뭘 모르는 건 그 여자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랬듯 금방 그 여자에게 마음이 떴는지 수시로 다른 상간녀를 만나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 콩가루 집안이 너무나 지겹고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집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 고먼 벤치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낙담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였죠. 제가 친구 집에서 사라졌다는 친구 부모님의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수연아 너 여기 있니? 수연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으면 제발 대답 좀 해. 며칠간의 가출로 심신이 지쳐있던 절 찾는 어머니를 보곤 마음이 약해져 쭈뼛거리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수연아, 대체 어디 있었어? 친구 집에도 없다고 하지. 엄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디 얼굴 좀 봐봐. 밥은 먹고 다닌 거야? 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저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매일 우는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보면 제가 괜히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 때문에 아빠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참고 사는 거잖아요.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요, 그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다 아빠 잘못이고 그 바람난 여자네 잘못이에요. 우리가 아빠 없이 사는 게 싫다고요? 저런 아빠 밑에서 못 보고 다 보고 사는 거 괜찮고요? 저 차라리 거리에 노숙자가 되더라도 절대 집엔 안 갈 거예요. 그땐 정말 집도 싫고 엄마도 싫었어요. 제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자 어머니 결국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는 아무리 제 역할 못한 아버지라도 곁에 있는 게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한다면 엄마가 아빠랑 갈라설게. 엄마가 헤어질게. 그러니까 다신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 엄마 너희 없인 정말 못 살아. 어머닌 아버지와 헤어지겠다며 소리도 없이 우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꼭 껴안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부모님은 드디어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버진 작은 전셋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다 들고 나가버리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전 아주 오랜 시간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희 세 남매 기르느라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고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죠. 어느 부품 공장이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큰 공장이었어요. 취업한 뒤 전 회사 사람들이 독종이라며 놀릴 만큼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어서 쉬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 찾아온 건 전혀 기대치 못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종종거리며 퇴근에 서두르고 있는데 추리한 차림의 누군가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아버지였죠? 딸, 아빠다. 너 몰라보게 컸구나. 그래도 역시 날 닮았어. 그 눈하며 코, 얼굴형까지 딱 내 얼굴이잖아. 전 아버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진 절 붙잡았죠? 잠깐만. 너 아버지 10년 만에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냐? 이 성격은 지 엄마랑 똑 닮아선. 그건 그렇고 너 혹시 가진 돈 좀 있냐? 많이는 말고 한 100만 원만. 뭐라고요? 돈 있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10년간 용돈은커녕 양육비 한 번 보낸 적 없으면서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빠는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돈 먹고 죽이려고 해도 없어요. 딸, 내가 오죽 급하면 너한테까지 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니?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근데 잘 되던 사업 엎어지고 그나마 있던 돈도 사기꾼들에게 죄다 털리고 나니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걸 어쩌냐? 아버지란 인간은 돈 안 주면 그 자리에 들어놓을 기세로 배짱을 부렸어. 저는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국 아버지께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 보냈어요. 됐죠? 이건 저 낳아주신 값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마세요. 저는 쌀쌀맞게 돌아섰어요. 100만 원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정말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진 수시로 절 찾아와 돈을 달라며 매다녔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계속 피해 다녔고, 약이 바짝 오른 아버진 어느 날 웬 피켓을 들고 공장 앞에 서서 항의를 하고 있지 뭡니까? 나 아주 눈에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놈에게 아이비로서 이제라도 부모 노릇 해보렵니다. 제가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온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출근길에 저러고 서 있는 거 보니 창피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진 그런 절 보곤 이때다 싶어서 더 큰 소리로 제 이름까지 부르며 피켓을 흔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 못 둬요? 누구 회사 잘리는 걸 보고 싶어요? 아니면 수치심이 혀라도 꽉 깨물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하면 되지 않냐? 내가 집을 사달라니, 차를 사달라니?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용돈이나 조금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아버지 딸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평생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남도 이렇게 못한다고요. 내가 언제 못 살게 굴었냐? 내가 더 어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돈만 주면 간다고. 너 귀찮게 안 한다고? 아버진 적반하장으로 제게 소리쳤고 저는 결국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 50만 원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진 그 뒤로도 숱하게 찾아와 돈을 뜯어가셨죠? 제가 주지 않으면 동생들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요. 가뜩이나 힘든 공장일, 아버지 때문에 남는 것도 없어서 매일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번 절 괴롭히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절 찾아오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고모에게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고모야, 잘 지내니? 나도 너에게 염치 없지만 이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아빠 지금 많이 아파. 대장암 말기랜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너희가 한 번은 찾아뵈야 하지 않겠니? 복통으로 길에 쓰러져 있는 거 겨우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셨다. 네 아빠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래도 하나뿐인 아빠잖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요? 후회는 아빠같이 가족들 가슴에 대못이나 박는 사람이 하는 거겠죠. 전 절대 볼 일 없으니까 고모도 이런 일이라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고모는 제게 영상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아버지였어? 소연아, 현우야, 민우야, 아빠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이 참 많다. 난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후회하고 있어. 너희 엄마에게도 너무나 죄스럽고. 하지만 나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못난 애들 용서해 줄 순 없겠니?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평생 가족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서 이제와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 달라고 핏개까지 들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영상을 삭제하고 고모에게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아버지의 부고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받은 그날엔 나 몰래 눈물을 흘렸죠. 부디 다음 생이 있다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그리고 이 질긴 인연 다시 만나지 말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세월이 제법 흘렀습니다. 전 어느새 30이 넘었고 동생들도 장성해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저희 남매는 여전히 고생 중인 어머님 위해 깜짝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맞아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여 어머니를 모시고 조금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외가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 구경도 실컷 했죠.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기 전 어머니를 어느 조용한 동네로 모셨습니다. 얘들아, 여긴 어디니? 여긴 그냥 주택가 같은데 여기도 식당이 있는 거야? 엄마, 이 동네 너무 좋죠? 조용하고 깨끗한 게 차로 조금만 가면 읍내랑도 가깝고. 저 집은 어때요? 저 빨간 지붕집 너무 예쁘다. 그래, 좋긴 하구나. 덩치도 좋고 동네도 깨끗한 것 같고 빨간 지붕집도 예쁘네. 마당이 있어서 김치 담기도 좋아 보이고. 아이 근데 너 그건 왜 자꾸 물어?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요. 짜잔! 저기가 앞으로 엄마 사실 집이에요. 우리가 엄마한테 드리는 서프라이즈 선물. 사실 저희 남매는 오래전부터 엄마에게 집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1층 주택이라 도시에 비하면 아주 비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값을 모으느라 세 남매가 허리띠를 무진장 졸라대며 살았죠.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서 저희 말을 믿질 못하시더니 열쇠까지 들고 집에 들어서자 크게 기뻐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엄마, 그동안 저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몸고생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우리 셋이 열심히 모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지내, 엄마. 너희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야? 너희 살기도 빠듯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산다. 너희들 덕분에 살아.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니 저희가 더 기쁘더라고요. 어머니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그 보증금을 저희 남매에게 전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해 텃밭도 기르고 소일거리도 하시며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 계세요. 그 뒤로도 전 여전히 짠순이를 자처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35살이 됐을 무렵 드디어 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할 때 보면 말솜씨도 좋고 리더십도 상당해서 공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그런 남편은 무슨 일인지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한동안 무진장 쫓아다녔어요. 처음엔 그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자꾸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니 저도 슬며시 마음이 가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저와 같이 큰 누나와 남동생 둘이 있는 3남매였어요. 시부모님 모두 절 예쁘게 봐주셨고 특히 큰 시누이가 성격이 정말 호턴하고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더라고요. 남동생이 둘이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누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옳게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요. 잘 알죠. 제 동생들도 평소에 말 잘 들어도 한 번 삐지면 답도 없다니까요. 저도 남동생이 둘이나 있으니 특히 시누이와 말도 잘 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더라고요. 저흰 그렇게 온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든든한 사이를 두어 이제 안심이 된다며 참 좋아하셨고요. 남편의 남동생은 남편과 연년생으로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벌써 아이도 있었고요. 동서완 결혼식 아주 직전에야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동서는 대뜸 절 보더니 이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제 형님 될 분이시죠? 들으셨겠지만 전 결혼한 지 꽤 돼요. 앞으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시댁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챙길 게 좀 많아요. 동선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먼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게 참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저기요, 다음 달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알죠? 네,
11일이요? 무슨 날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유, 제가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시할아버님 기일이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줘야 돼. 나 참. 아, 기일이요. 근데 저번에 어머님이 제사나 이런 건 어머니께서 챙길 테니까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셔서요. 아니, 그런다고 그냥 넘어가요? 큰며느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이래서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 동선 은근슬쩍 반말까지 섞어가며 저를 가르치려고 들었고 전 이걸 어떻게 하나 난감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마다 신우이가 먼저 나서서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해주었죠. 작은 올케, 내가 듣다 못 듣겠어서 말하는데 올케? 큰 올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칭을 써야지. 은근히 반말까지 섞어서. 그리고 뭐? 저기요? 지금 저기요라고 부른 거야? 아니, 그게 제가 낯설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언제 반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작은 어깨가 먼저 시집을 왔고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도 형님은 형님이야. 후친구도 제대로 해야 집안이 바로 서지.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챙기는 작은 어깨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신우이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니 저도 그 다음부턴 동서에게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제사 때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아, 이번에 휴가가 짧아서 조금 늦게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동서, 지금 나한테 라고 한 거야? 형님이라고 똑바로 불러야지. 아직도 호칭이 입에 잘 안 붙나 봐. 제가 언제요, 형님? 아니, 이번에도 늦게 오면 일은 다 저보고 하라고요? 형님 대접은 다 받으면서 일은 저만 하는 건 억울하죠. 이봐, 동서. 내가 언제 일을 다 시켰어. 매번 전이나 과일 준비해서 보내는 거 나잖아. 동선 간이 짜니 싱겁니? 집어먹기밖에 더 해? 이번에도 미리 택배로 음식 좀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동서 말 들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까 봐. 일도 내가 다 하고 동서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억울하잖아. 아니, 형님,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들이 같이 있어야 좋지 않겠나. 뭐 그런 말이죠. 뭘 그런 걸 그렇게 오해하세요. 동서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자 금세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막상 명절이 되자 시부모님 앞에서 저와 통화한 얘기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형님 무서워서 시댁에 내려오지도 못하겠어요. 형님이 저 하는 일 없다고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선 7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모든 가족이 쩔쩔매며 동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동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찼죠?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니 괜찮았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흘러 전 연년생으로 2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둘째 딸을 낳던 날 병원에 찾아온 동서가 얄미운 소리를 해댄 것만 빼고요. 형님, 또 딸 낳으셨네요. 명색이 큰며느리인데 어떡해요. 전 아들만 둘인데 어떻게 비법 좀 알려드려요? 그래도 집에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동서, 말이 또 짧아진다. 그리고 동서 그 말도 못 들어봤어? 요즘은 딸을 낳아야 금메달이란 소리 말이야. 동선 딸이 없으니까 노메달이네. 동선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거리더군요. 동서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남편과 함께 예쁜 2딸을 키우며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특히 딸 바보였거든요. 여보, 우리 애들 이쁜 것 좀 봐. 나중에 시집 간다고 신랑도 데려오면 나 눈물 날 것 같은데 어쩌지? 아우, 못 마요 정말. 우리 애들 아직 유치원도 못 갔거든. 근데 벌써 시집갈 걱정하는 거야? 남편은 딸들이 지켜야겠다며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저는 못 말리겠다며 웃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남편의 유난이 오히려 남편을 살린 행동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남편은 딸들과 천년만년 살겠다며 그 귀찮아하던 건강검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위 내시경 도중
위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남편은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말았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놀라 쓰러졌고 실에 또 발칵 뒤집혔어요. 저희는 당장 남편을 입원시켰고 받을 수 있는 검사랑 검산 모두 진행했습니다. 환자분,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혹시나 해서 조직검사 진행했는데 이렇게 발견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90%로 아주 높아요.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에 힘쓰시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당신 암이란 소리 듣고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근데 생각을 달리 해보니까 이렇게 검사받게 된 것도 다 당신하고 우리 딸들 덕분인 것 같아. 우리 가족들 덕분에 건강검진도 받았고 이렇게 조기에 암도 발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나 수술 잘 받고 얼른 회복할 때 절대 당신 혼자 두는 일 없을 거야. 남편은 씩씩하게 수술도 받고 몇 번의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어요. 치료 경과가 워낙 좋아서 앞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다 받고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자 그동안 육아를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먼저 나서서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부산스럽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애들 재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도 씻고 좀 쉬어. 아니야, 나 괜찮아. 그동안 이 예쁜 공주님도 못 안아줘서 얼마나 미안했다고. 앞으로 적어도 20년 애들 키우고 돌봐야 돼. 그러니까 건강발에 힘써주세요. 이 딸바보 아버님. 알겠어. 당신 말 잘 들어야지. 난 사실 애들 아빠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충실한 머슴이기도 하니까. 남편이 농담도 제법 하는 걸 보니 이제야 저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무사히 회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도 없더니 그래도 형 아프다고 챙기나 싶었네요. 형수님,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애들 보느라 전화 한 통 편하게 할 시간도 없었네요. 형도 퇴원 잘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입원했을 때 병원안도 못 가보고 제가 형 볼 면목이 없어서 형수님한테 먼저 전화드린다니까요.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서방님. 그 일도 아마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예요. 서방님도 장난꾸러기 둘이나 돌보느라 영 정신이 없죠? 그러게 말이에요, 형수님. 애들 엄만 육아에 전혀 관심도 없고 저 혼자 살림하랴 애 보랴 출근하랴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뭐. 잔뜩 피곤이 묻어나는 시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짠해지더군요. 저희 남편이 리더십 있게 앞장서는 스타일이라면 시동생은 다정하고 세심한 편이거든요. 동서가 워낙 왈가닥에 세심하지 못하니 시동생이 그 치닥거리를 하느라 엄청 고생 중이었죠. 시어머니도 말씀은 안 하셔도 시동생이 동서에게 꽉 잡혀 사는 걸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동서 시댁에 가서도 종부리듯이 시동생을 구려먹었거든요. 여보, 이리 좀 와봐. 나 전부차 하는데 허리가 좀 아프네. 와서 좀 해줘. 알겠어. 가서 좀 누워. 내가 할게. 그 전에 애 기저귀 갈았어? 아까 보니까 옷에 뭐 묻었던데 옷도 갈아입어야 돼. 기저귀는 아직 갈 때 안 됐고 옷은 좀 더 놀고 저녁 때 잠옷으로 갈아입히려고. 뭐? 아니야, 지금 갈아입혀. 이따 내가 하기 귀찮단 말이야. 그냥 지금 씻기고 지금 갈아입혀놔. 나 좀 누워있는다. 눈 좀 붙여. 이따 밥 먹을 때 깨울게. 동선의 시동생에게 이것저것 명령하더니 냉큼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하셨겠어요. 서방님은 진짜 다정한 남편 같아요. 나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잡혀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아나무인으로 굴어도 어쩌겠어요. 애들 엄만데요. 한쪽에서 짜증낸다고 같이 짜증내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연애 때 저 사람 엄청 쫓아다녀서 겨우 결혼한 거였거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요. 그 약속 지키는 노력이라도 해야죠.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말을 듣더니 쥐가 차하시면서 니네 시동생 등짝을 때리셨어? 아야 이놈아, 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냐? 아유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무리 그래도 지 색시한테 할 말도 못하고 사는 게 말이 돼? 네가 뭐 어때서? 아유 이 물러 터진 놈. 아우 엄마 아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맨날 싸우고 살까? 그리고 나도 꼭 말해야 할 땐 해. 내 성격 알지? 나도 한 번 터지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 언제 터지는데? 그 한 번이 터지긴 하는 거야? 아유, 이 답답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아주 호구를 낳았네.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답답해하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시동생은 그런 어머님 속을 아는지 전 뒤집기에 바빴고요. 저로선 동서가 어차피 일어나 봐야 제 신경 긁는 소리만 해댈 걸 아니까 차라리 시동생과 정 붙이는 게 낫겠다 싶었죠 뭐. 아무튼 그렇게 익숙한 듯 평범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저를 충격에 빠뜨릴 시한폭탄이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간신히 재우고 저도 좀 쉬려던 타이밍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동서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전화에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갑자기 전화를 다 주고 무슨 일이야? 아휴, 형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제가 전화도 못하나요? 시숙님 잘 계시나 안부처 전화했죠. 그리고 형님께 부탁드릴 것도 좀 있고요. 그래? 그이야 태어난 지 한참이니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잘 있지. 근데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뭔데? 그게 형님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으세요? 저는 돈이냐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친아버지 사건 때문에 누가 돈 얘기만 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든요. 돈? 갑자기 돈은 왜? 아니, 혹시 형님 여유 좀 있으시면 저 한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나 하고요. 형님 다 아시잖아요. 저 얼마 전에 호프집 개업한 거요. 근데 장사도 너무 안 되고 배추까지 끌어서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3천? 동서,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요즘 애들 때문에 나 육아휴직까지 쓰고 있는데 차라리 서방님한테 얘기해보지 그래. 우리 집 경제권은 제가 다 들고 있어서 우리 남편도 땡전 한 푼 없어요. 형님은 그래도 애 낳기 전까지 계속 직장생활 하셨고 시숙님도 돈 잘 버시잖아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거지. 동서는 마치 돈을 안 빌려주는 제가 잘못됐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동서가 차린 호프집은 아주 번화가의 위치에서 인테리어에도 돈 꽤나 쓴 거로 알고 있었어요? 생전 식당에서 서빙 한번 해본 경험도 없으면서 서방님과 상의도 없이 덜컥 가게부터 낸 거죠? 시설 투자보다 차라리 음식 맛이나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걸. 맛도 없이 치장만 의리의리한 가게를 어느 손님이 좋다고 가겠어요? 동서, 알다시피 우리 남편 수술하느라 치료비도 꽤 썼고 우리 아직 아파트 대출도 다 못 갚았어. 3천이나 되는 큰 돈은 빌려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겠네. 어쩌지? 정말이에요, 형님? 정말 없어요? 2천도요? 1,000만 원도요? 아니, 내가 동서한테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말했잖아.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많다고. 미안하지만 동서 부탁을 못 들은 걸로 할게. 제가 딱 잘라 거절하니 동서는 구시렁거리다 알았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완전 삐딱하게 굴기 시작한 건 그 이후부터였죠. 전엔 예의 없이 말하긴 했지만 다른 식구들 눈치를 봤는데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한 이후엔 대놓고 절 적대시하며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형님, 이거 국골인 거 형님이죠? 저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형님이 그게 굴 넣으셨잖아요. 저 굴 알러지 있는데 알러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동서, 이거 굴 떡국인 거 알고 먹었잖아. 그리고 전에 굴보쌈 맛있게 먹은 거 다 봤는데 무슨 굴 알러지가 있다는 거야. 그건 생굴이었고 전 익힌 굴 알러지예요. 아무튼 형님 때문에 저 죽을 뻔했으니까 책임지세요. 동선 벼랑간 제게 책임을 지라며 따졌어요? 도대체 무슨 억지인지 황당해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한급하게 동서를 데리고 나가주어서 겨우 진정이 됐죠? 그렇게 동서의 분풀이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전화 이후에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동서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형님, 제 전화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메시지로 남겨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형님에게 제가 실수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 많이 나셨다면 용서해주세요. 사과의 의미로 형님께 근사한 저녁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저하고 단둘이 맛있는 거 먹어요. 애들하고 남편도 빼고요. 부디 제 진심 알아주시고 꼭 시간 내주시길 바래요. 동서의 메시지를 보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동선, 제가 메시지를 무시할까봐 꼭 오라는 메시지를 몇 통이나 보내왔어요. 과연 동서의 말이 진심일지 의심이 됐지만 꼭 사과하고 싶다니 우선 얼굴이나 보고 올까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동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선에 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 지도까지 찾아가며 겨우 동서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벨을 눌렀죠. 역시 사람 소린 들리는데 나올 기미가 없기에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막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집 거실엔 거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서를 포함해 4명 정도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고 있더라고요. 술을 몇 병이나 먹은 건지 빈 병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지 소리 지르며 떠들고 있었어요. 동서, 사람 불러놓고 이게 무슨 꼴이야? 야, 나 오늘 형님 왔다. 와, 진짜 왔네? 동서 친구들은 절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키득키득 웃었어요. 동서도 절 보더니 으스대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내가 뭘 했어? 우리 형님 내가 오라면 다 온다니까? 바보 같다선. 형님, 왜 이제 와요? 여기 다들 인사해요. 여긴 내 친구들. 여긴 우리 형님. 그 못났다는 형님? 야, 근데 생각보다 얼굴은 안 못생겼는데? 야, 자세히 봐봐. 얼굴도 영 별로고 성격도 되게 별로니까.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버럭 소리를 내질렀어. 동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화해하자고 불러서 집거다 왔더니 사람 세워놓고 대놓고 욕을 해? 이게 나한테 미안하다는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 그걸 진짜 믿었어요? 이래서 내가 사람 참 못났다고 하는 거라니까. 내가 형이 뭐 예쁘다고 밥을 해줘요. 내 신랑한테도 안 해주는 걸. 그깟 삼천도 안 미워주는 사람한테 내가 미쳤다고?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가서 안주나 더 사와요. 자, 여기 10만 원. 형님은 나한테 돈 한 푼 안 줘도 난 잘 주죠? 가서 장 좀 봐오고 남은 건 형님 팁. 저는 분노를 뛰어넘어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어디예요? 네? 밖에서 모임 중이라고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지금 오시라고요. 시동생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소리에 지르니 동서가 자기 남편에게 왜 소리에 지르냐며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왜 남의 남편한테 소리 질러요, 소리. 아, 알겠다. 지금 질투하는 거죠? 스승님을 위약 말려서 투명 중이고 우리 남편은 젊고 건강하니까 그거 질투나서 그러는 거죠? 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동서의 말에 아까 받은 10만 원을 동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아기 욕조에 찬물을 가득 닦곤 동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동서는 찬물 셀에 깜짝 놀라 허우적거렸죠. 동서, 지금 사람인지 개인지 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찬물 먹고 정신 좀 차리라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동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직도 반말을 짓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에 술 마실 때 쓰는 얼음을 부숴둔 게 있길래 그것도 동서 머리에 냅다 쏟았어요. 동선 차가워서 비명을 질러댔죠. 아직도 정신이 안 되면 이거나 먹어라. 어디 더 해봐. 더 까불어 보라고. 더한 것도 머리 위에 쏟아줄 테니까. 사태가 그 지경이 되자 동서 친구들이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동색에 뿌린 물과 얼음을 밟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무서웠는지 기어코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물바다가 된 집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동서와 저만 남았죠. 어디 또 술 사오라고 해봐. 그 입에다가 소주마저 다 부어줄 테니까. 그리고 그제야 급하게 택시를 타고 돌아온 시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시동생은 집안꼴에 놀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동서는 현관에 서서 경악 중인 시동생을 보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말했죠. 형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어요? 서방님, 이게 무슨 꼴인지 궁금하죠? 동서가 제게 술 심부름을 시키길래 정신 차리라고 냉수 마차 좀 시켜줬어요. 동서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절 모욕하고 사람 연잔에 대고 욕을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동서가 이렇게까지 앞게 안 다리고 날뛰는데 이래도 참고 사시겠다면 저도 더는 방도가 없을 것 같네요. 서방님도 같이 안 보고 사는 수밖에요. 그때도 동선 그저 불쌍한 눈으로 서방님만 쳐다보며 연약한 척을 하며 떨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추워. 형님이 찬물도 끼얹고 얼음까지 막 뿌렸어. 내 친구들 앞에서 나 개망신 주고 우리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 동서가 어찌나 불쌍한 척을 하는지 저도 사실 시동생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런데 뜻밖에도 시동생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동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죄로 나한테 함부로 구는 거, 집안일에 소홀한 거, 상의도 없이 내 돈 가져다 쓰는 거 다 참았어. 근데 당신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분열되고 고통받는 거 나 더는 못 참겠어.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내가 계속 참아주니까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었어? 내가 어디까지 참나? 좋은 말 할 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신이 이때까지 내 돈 가져다 쓴 거 합치면 당신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아니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여보, 나 춥다니까. 지금 나가면 나 감기 걸려.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가라고. 시동생이 소리치자 동선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 그러자 시동생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명목이 없습니다. 저 당장 갈라설게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애들도 저 사람이 본다더니 또 누구한테 맡기고 술까지 먹은 건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저 혼자 치우면서 살겠습니다. 여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 애야, 내 애라고. 내 애를 왜 당신이 혼자 치워?
당신 그 입 안 다물어? 서방님, 부디 현명한 결정할 거라고 믿어요. 전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동서, 이제 다신 얼굴 마주 볼 일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난 너 같은 거 동서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반말하면 그땐 내 손에 죽는다. 알겠어? 저는 그렇게 시동생 집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보다도 화를 내며 분노했고요. 내 동생이 모은 돈 다 끌어다가 가게까지 차리고 곧 말아먹을 지경인 것도 모자라 당신한테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완전 미친 인간 아니야? 그런 인간도 재수씨라고 대접하고 산 세월이 아깝다. 이 충격적인 일화는 그 시댁에도 전해졌고 이제 이혼을 미룰 어떠한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시댁에 찾아와 빌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울었지만 누구도 동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시누이가 무서운 얼굴하고 나타나자 그제야 주랭남을 쳤어요. 이혼 가정 중에 들으니 아니 글쎄 시동생 집을 몰래 담보 잡아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대체 그 돈은 어디다 썼냐? 말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털어놓더래요. 시동생과 상의도 없이 친정에도 주고 자기 사치 부리는데도 썼다면서요. 시동생은 그 말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당장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동선 저에게까지 찾아와 두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이혼하고 애들까지 다 뺏기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 여자에게 할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죠. 저 누구시더라?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죽는다고. 아, 결혼도 먼저 하시더니 이혼까지 아주 선배님 노릇하시려고. 일을 어쩌지? 난 절대 동서처럼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서는 이후 이혼 소송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고 양육권까지 다 뺏겨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됐대요. 그 후로 소식을 들어보니 친정이는 어디 시골 마을에 박혀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 나락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그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났나 봐요. 동서 사건 이후로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시댁 식구들은 시동생이 한 명 한 명 찾아뵙고 사과드린 끝에 모두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사실 시동생에게 큰 잘못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사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다들 시동생을 위로하며 서로 챙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시동생이 이혼과 동시에 두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으니까요.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시동생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형수님, 이렇게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사실 그동안 애들은 거의 혼자 키워서 이 정도는 익숙해요. 애들도 엄마 보고 싶다는 소리도 잘 안 하고요. 시동생이 괜찮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고단하고 짠해 보여서 시동생이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챙기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덕분에 내 암을 발견했듯이 당신이 재수씨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아채 주어서 집안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 마음고생시킨 건 하나지만 그래도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해줘서 정말 고마워. 시누이도 저더러 회장군은 본인이 아니라 저라며 어떻게 머리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을 했냐며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본인이 먼저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면서요. 시댁 식구들이 저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신경 써주는 거겠죠. 이렇게 서로 먼저 챙기는 시댁 식구들이 동서로 인해 속 끓이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네요. 그래도 동서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평화를 되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동서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보여준 거 맞겠죠?
부디 동서도 이 사태로 깨달은 점이 있어서 제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때나마 형님이었던 사람의 도리일 테니까. 부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듣고 속 시원하게 복수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